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꿈의 코스피 7천. 이야,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군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진짜 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55조 원. 세계 12위 바로 앞이 테슬라, 월마트 같은 기업들.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그렇죠.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나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고양시 향동의 봉산입니다. 전망대에서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전자담배 피우네요. 전담도 안 돼 하신 김미선님. 자, 서울 홍대 별다방 왔는데 커플이 발 올려놓고 서로 아주 그냥 리듬을 타고 앉았어. 쌍종 내려 하신 이민영님. 자, 어린이날 가족들과 천안 독립기념관 갔더니 블랙 이글스 에어쇼 하네요. 하트 표시해 놓은 것 좀 봐. 사방가족 여러분 모두 하트 뿅뿅 하신 김창섭님. 자, 임시보호를 하다가 잘 키우겠다는 약속 받고 한 신혼부부한테 보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후에 번호 바꾸고 연락 두절. 이 친구의 생사 근황을 좀 아시면 좀 연락 좀 주세요 하신 정시은님. 그리고 상주의 이슬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만 뉴스. 지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여신은 없었다. 자,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진짜 이쯤 되면 좀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어머 너무 예쁘다 누구지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AI였습니다. 자, 야구 경기 중계 화면에 한 미모의 여성이 잡히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하나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중계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청바지에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이 경기를 보다가 한숨을 쉬는 장면이었습니다. 5초짜리 짧은 영상인데도 개시 4일 만에 조회수 800만 회를 돌파했고요. 국내외 누리꾼들한테 한국의 야구장 여신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도대체 누군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과 이 여성 모두 야구 팬들에 의해 만들어진 AI 생성물이었습니다. 자, 한화 경기라니까 한숨 쉬는 게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런데 딱 허점이 한 군데가 있더라. 두 군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군데인가요? 자, 저기서 지금 이 나오는 선수가 나와요. 투수가 누구고 타자가 누구고 나오는데 그 매치가 안 맞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투수는 김서현 선수, 그리고 타자가 조인성, 그 영화배우 말고요. 예. 조인성 타자 제 친구입니다. 지금 코치라고 했는데 그럼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한 지가 오래됐어요. 2017년 은퇴를 했는데 김서현 선수는 제 아들하고 거의 같거든요. 30살 차이가 나는데 둘이 같이 경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예. 경기를 한 것처럼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최강 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최강은 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강 두산이에요. 최강. 은자는 안 씁니다. 그 두 개가 허점이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게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다 속았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속을 만한 AI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전거 탄 무법자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거 주먹질한 거예요, 지금? 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겁니다. 자, 제보자는 60대 여성으로 부산에서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데요. 지난달 24일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이동을 하던 중에 제보자 택시 앞으로 느리게 지나가는 자전거가 있는 겁니다. 이 차선 변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자전거가 넘어질까 좀 걱정이 돼서 주의 차원에서 제보자가 경적을 한번 울렸는데,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탄 남성 갑자기 제보자한테 욕을 하더니 택시가 빨간불에 정차를 하자 운전석으로 다가와서는 내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창문을 내리고 아니 왜 욕을 하시냐라고 물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남성이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한 겁니다. 이 제보자 충격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다고 해요.
손 변호사님, 저희가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만약에 마동석 같은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면 저렇게 못했겠죠. 예, 저렇게 창문을 내리라고 한 다음에 주먹질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보자 이 폭행 당한 다음에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신고해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폭언을 퍼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쫓아갔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따라잡지 못했고요. 다시 택시로 돌아와서 탄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며칠 동안 경찰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예. 상해 진단서까지 받아가지고 냈습니다만 못 잡았습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이게 자전거기 때문에 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제대로 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네, 제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아유, 저 그냥 불러만 걷어내면 그냥 5분 뒤에 잡히는데. 자,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상식 밖의 민폐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달리는 KTX 안 어디선가 나는 꼬릿꼬릿 스멜을 따라가 봤더니 바로 운동화를 곱게 벗어둔 제 좌석 발판에 두 족을 턱. 자, 심지어 발밑에 깔린 녹색 저것은 갓 출간된 따끈따끈한 KTX 5호로 잡지더라. 내 발은 소중하니까 먼지 묻으면 안 돼. 세상에 남들 손으로 넘기는 잡지를 깔개로. 네, 지난 2일 밤 9시경에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옆에 있는 중년의 여성이 발판에다가 이제 신발을 벗고 발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두었으면 그냥 발판이니까 그런가 싶다 할 텐데 자세히 보니까 갓 나온 월간지를 발에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발을 아마 발판에다 그냥 두기에는 불결하다고 느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근데 이 제보자분은 저 월간지를 보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쾌하고 찜찜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도 보긴 했지만 뭐라고 제지를 하진 않더래요. 좀 이거 보고 반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보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왕복 8차선 도로 위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 자, 그 순간 벌컥 택시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내리는데요. 자, 그런데 가만히 서서 갑자기 주섬주섬 바지춤을 자, 어느새 파란불로 띵 바뀌고 남성은 잽싸게 승차하더니 출발하더라. 자, 제보자께서 저걸 밟고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가 어디냐면 서울 구로구의 8차선 대로입니다. 택시 기사가 빨간불이 됐을 때 잠깐 정차하고 문을 연 다음에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파란불이 바뀌지요. 다시 차를 타고 떠났고요. 그 노상방뇨한 자리를 제보자가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8차선 노상방뇨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 내가 밟는 게 아니고 내 차의 타이어가 밟는 거지만 기분 더럽잖아요. 제가 밟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데 문제는 글쎄요, 노상방뇨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저깁니까? 좀 다른 곳도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너무나 저거는 말도 안 된다. 8차선 대로 한가운데서 노상방뇨라니 이거는 서울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된다고 너무나 당황해서 이걸 보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친정만 가면 입국 탓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 6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 때부터 다툼 한 번 없던 저희가 최근에 정말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성격은 파워 I, 극 내향인이에요. 워낙에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시부모님도 다들 조용하셔서 집안 내력이구나 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다들 말이 많은 파워 E인데요. 처음 상견례 때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말도 참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예요. 이젠 친정 식구들만 만나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김서방, 김서방 부르며 챙겨도 네네 단답만 하고 온 가족이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데도 남편은 말없이 고기만 굽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밥 잘 먹고 갑자기 왜 이러나? 우리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다 됐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도 불편해?
어쩜 그렇게 서먹해 하고 거리를 둬? 난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편한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 옆에서 뻘쭘해 하는 거 못 봤어?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냥 집안 분위기가 다 다른 거지. 우리 집은 원래 이랬다. 조용조용. 아니, 저희 남편이 막상 친해지면 말도 많고 또 유머러스해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결혼 4년째 여전히 아내의 친정 식구들과 낯을 가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미안하다고는 하면서 정작 노력해보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제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 참 이 사람 내 성격 알면서 장인 장모하고 편한 사위 어딨어. 백년 손님이 괜히 나온 말이야. 불 꺼 빨리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내예요. 야, 뭔 불을 꺼? 난 뭐 너네 엄마 아빠 너무 좋고 막 편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완전 멋지다 이러고 사는 줄 아니? 야, 그래 하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나도 너네 집 가서 손님 대접 받고 싶다. X. 자, 일단 손 변호사님 보세요. 성격이잖아요. 이거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연기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거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성격이 나중에 가면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시끌시끌하고 여러 가지 시끄럽게 하다가 혼란이 생기는 것보다 과묵하고 조용한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 채용할 때도 이런 성격이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교수님. 네, 오늘 사연자께서 극I, 극이 MBTI 용어를 쓰셔서 저도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내향인과 외향인 강의할 때 쓰는 예가 있는데, 사자하고 소가 사랑에 빠졌는데 사자는 너무 소를 사랑해서 고기만 가져왔고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풀을 뜯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진다는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의 기질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1번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이해가 더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또 비슷한 측면이긴 한데 좀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결혼하니까 약간은 편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처갓집에 가는 게 뭐 오랫동안 있지 않습니다. 잠깐, 뭐 하루 아니면 잠깐 식사 때 같이 있는 거니까 약간 아내나 아니면 장모님, 장인어른을 위해서 약간은 노력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완전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은 그 처갓집 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이 많아서 막 탬버린 치면서 막 놀고 그러시나요? 그랬었죠. 아, 진짜. 예전에 그랬었죠. 사랑 많이 받으셨겠네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꽃사슴 천사님께서 진짜 닉네임처럼 천사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름을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정호님께서는 앞에서 호들갑 떠는 것보단 진중한 사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 주시고요. 금방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쉬어도 피곤하네. 운동할 힘도 없네.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로.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설명은 약사님께.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갱년기엔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겔타입으로 빠른 흡수.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자정이 넘은 시각, 인적이 드문 한 거리에 경찰차가 급하게 달려갑니다.
사건 현장엔 한 여고생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가던 길 처음 보는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지금 전국의 모든 분들이 이 사건에 지금 분노하고 계실 겁니다. 어린이날 새벽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자정이 넘은 시간에 광주광역시에서 17살 여학생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로 찔렸습니다.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건너편에 있던 6차선 건너편을 가로질러서 17살 남학생이 도와주려고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도 이 여학생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어요. 이 남학생에게조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 역시 크게 다쳤어요. 이 남학생이 도망가다 보니까 이 남성도 자기도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나중에 CCTV 영상을 보면 아주 태연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구급대원 출동했지만 17살 여학생은 안타깝게 숨졌고요. 이 남학생도 목, 갈비뼈, 배 등을 흉기에 찔렸습니다. 정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 2024년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했던 박대성 사건 너무 유사합니다. 자,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한 여고생 목숨을 잃었고 그 남학생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학생의 지인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딸이가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자 남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딸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가 이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심각한 소리 같았대요. 빨리 가봐. 그래서 갔는데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나 지금 칼에 찔렸다. 피가 많이 나고 있다. 지금 도망치고 있다. 빨리 신고를 해. 그리고 빨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 이렇게 하고 지금 끝났어요. 자, 이 남학생의 쾌유를 빕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제 범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장모. 24살의 장 씨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 날인 11시간 만입니다. 오전 11시 30분쯤에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범행 장소에서 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가 지금 경찰관 분들이 지금 예, 제압을 하고 있는 검거하는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이 흉기가 무려 40cm에 달하는 흉기였다고 그 공원에 숨겨뒀다고 하고요. 경찰에게 저렇게 잡힐 무렵에도 택시에서 내리면 바로 잡혔는데 흉기를 하나 더 갖고 있었다고요. 집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추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긴 한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어떻게 죽을지 한 4-5가지 방법을 고민했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지금 피해 여학생 길에서 우연히 2번 마주쳤는데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죠. 보통 이런 놈들은. 자, 경찰이 확인한 정황은 달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옷부터 빨았습니다. 새벽 2시쯤에 도주를 하던 이 남성, 한 무인 코인 세탁소에 들러서 피가 묻은 옷을 세탁을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장 씨 빨래를 기다리는 동안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듯 아주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했던 놈이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장 씨가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 씨 범행 이틀 전에 흉기를 구매했고요. 이후 이틀 동안 광주 도심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차를 몰고 사건 현장 일대를 서행하다가 홀로 걸어가는 이 피해 여학생을 발견했고요. 한번 지나쳤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이 여학생에게 돌아와 흉기를 휘둘렀던 거였습니다. 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7살 이 여고생, 평소 구급대원을 꿈꾸면서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착한 아이였답니다. 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끊겨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택시 부르기도 미안하고 해갖고 그냥 걸어가다가 시간 나가니 맨날 스카 가갖고 공부하고 있고 먼저 가는 학원이다. 최근 목적지는 구급대원이었고 연금생활 하고 이제 간호사까지 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
그냥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빈소 모습이었다 보니까 이제 유족 혹은 뭐 지인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의 정말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앞서 그 빈소에 걸려져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저라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네, 보는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의 마음과 유족의 마음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너무 기특한 딸이었더라고요. 그날도 택시를 타고 갈까 했는데 택시비를 좀 아끼려고 본인이 걸어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을 꿈꾸던 정말 속 깊은 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 씨 정말 뭐 우벌작 범행이었다는 말을 조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약자를 선택했고요. 야밤에 한적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흉기까지 미리 준비했죠. 이거는 인지적으로 판단해서 계획했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뭐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본인에 대한 생존 본능인 거잖아요. 옷을 증거인멸을 하겠다라는 건 내가 처벌을 피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 뭐 무직으로 생활을 했고 가족과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본인의 스트레스를 정말 죄 없는 어린 학생에게 푼 것으로 보이고요. 이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일에 이제 오전에 발인하고 학교로 가서 학교를 한 바퀴 돌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영면에 든다고 하네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느라고 일본 방송을 뉴스를 자주 보거든요.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저 얼굴에 저런 거 덧칠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얼굴 까버려요. 뭐 경찰에서 신상 공개를 하든 말든. 일본 언론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법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법상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상 공개가 되고 그것도 역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24살 장모 이렇게 네. 공개된 것도 기자들이 꽤나 취재를 해서 얻어낸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해야 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등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하나여 신상 공개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계획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거 당시에 또 다른 흉기 가지고 있었잖아요.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흉기를 샀고 이틀 동안 광주 시내를 돌아다녔고 범행 대상 물색의 가능성도 높고요. 또 도주 과정에서 흉기 버리고 세탁소에 가서 옷을 세탁하고 이런 것들 또 검거 당시 여분의 흉기 발견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충동적인 우발적인 범죄이기보다는 계획 범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건 역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고 신상 정보 공개 관련해서 내일이나 또는 모레에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한다고 하는데 또 정확히 범행 동기도 본인 스스로 밝혔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거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신상공개 제도가 뭐 학계나 실무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못하게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문을 보면은요 아주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여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손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네. 사건 반장 이런 데서 안 하면은 그냥 아무리 더한 짓을 해도 넘어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여러 사건 판결문을 보다 보면은 아니 이 사건이 어떻게 보도가 안 됐지? 아니 이 사건이 어떻게 여론 형성이 안 됐지? 아니 이런 행위를 해놓고서는 신상 공개가 안 됐구나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사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공개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 이제는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한테 네. 짧게, 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열려요. 자 그런데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당사자한테 통보해요. 그렇죠. 통보해서 그냥 바로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야 너 혹시 이견 있으면 말해. 네가 싫으면 한번 판단을 받아볼게. 네. 또 그러면서 최장 한 5일 정도, 이거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즉시 공개가 돼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심의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한참 후에 공개가 되거든요. 네 생각은 어때? 물어봐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기다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입법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즉각적인 공개를 자꾸 방송에서 강조하냐면요. 예? 24살 장 땡땡 이름이라도 공개가 되고 이 자식 얼굴이라도 공개가 되면 이 자식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어떤 해코지를 하고 다녔고 이게 속속 다 공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놈, 세상에 17살이 공부 마치고 집에 가던 여고생을 죽인 놈을 갖다가 세상에 다음 주에나 공개를 한다니 이게 뭐 이런 놈의 법이 있습니까, 진짜. 예?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공원에서 놀던 2살 아들이 처음 보는 남성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됐는데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제가 이것도 어린이날 전날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피해 아동의 아버님이 저희한테 가장 먼저 제보를 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날 하루 전 4일 오후 4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사건도 정말 중한데요. 이 제보자인 아버지 2살 아들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공원인데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눈앞에 비둘기 무리가 나타났다고 해요. 평소에도 거리에서 비둘기만 보면 신이 나서 쫓아가곤 했던 아이는 이내 자전거를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린 채 아장아장 비둘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아이가 비둘기에게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예. 그런데 잠시 뒤 곁을 지나가던 모르는 남성,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고 갑니다. 아이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폭행을 한 남성, 아이를 뭐 일으켜 세우거나 달래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자, 아버님은 아들 울음소리에 막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 아저씨가 때렸어요. 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아이를 때리는 그 장면을 제가 놓쳤거든요. 넘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땅바닥에 부딪혔는데 세게 넘어지다 보면은 관성 때문에 다리가 이제 뒤로 벌렁 들리잖아요. 그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길래 왜 이렇게 심하게 넘어진 거지? 많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아이를 달랠 생각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옆에 그 아이를 안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가해자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이를 그렇게 때리면 되냐. 그 자전거 타고 있던 남학생 2명도 달려와서 본인들도 봤다. 저 아저씨가 아이 때렸다. 저 영상을 보면 박 변호사님, 아이가 이제 뒤통수를 팍 맞고 몸이 붕 떠서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다리가 들리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비둘기를 쫓아갔을 뿐이고 아버지는 그 지나가는 행인들하고 인사를 나눈 사이에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들릴 정도로 애가 심하게 넘어지고 왜 저렇지? 달래려고 뛰어갔는데 그 와중에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때리면 되느냐라고 어떤 남성한테 얘기를 했던 거하고 또 근처에 있던 남학생 2명도 아저씨가 아이 때리는 거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주변 시민한테 아이하고 이제 반려견 맡겨놓고 이 가해자인 그 남성한테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손하게 물어봤죠. 아이 때렸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일단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을 좀 하는데요. 이 남성이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입과 귀를 번갈아서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면 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지금 연기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무튼 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자 아버지가 신고 의사를 밝혔고요. 한쪽 팔 잡았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들고 있던 커피를 확 얼굴에 쏟을 것 같은, 부을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몸동작을 취했고요. 결국은 양팔 붙잡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계를 했고 그제서야 제 다친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자, 공원에서 처음 만난 2살짜리입니다. 2살짜리를 폭행한 저 남성. 평소에도 저 인천 부평의 공원 자주 왔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동네 주민들과 갈등이 자주 있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려고 다리 있는데 맡고 있는데 발길로 빡 차가지고 제가 나가 떨어져서 놀래가지고 걔가 크게 뭐 한바탕 내가 뭐라고 한 길이 있어요. 신경질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자주
집에 있는 쓰레기인지 쓰레기 갖고 와서 투척을 해요. 매점 안에 들어와서도 투척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리고 가시고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버려도 제가 아예 그냥 대꾸를 안 해요. 그냥 버렸나 보다. 2살짜리를 때리고 강아지 발길질 한다는 거 보니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한 보름 정도 전에도 공원에서 강아지가 커피 자판기 안에 커피를 빼려고 이 사람이 서 있는데 강아지가 가서 바지에 냄새를 맡았대요. 강아지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를 발로 세게 뻥 차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나동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편의점에도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서 편의점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대표 사장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피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본인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절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렇게 애기들이나 이렇게 약자들이 아유. 다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겠죠. 이 아버님이 어제 저하고 계속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하루 종일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가족들이 이 공원 근처에 살아가지고 어딘지를 잘 아는데 지금 아이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마를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거든요. 하박상 뇌진탕 증상으로 전치 3주 뇌진탕? 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진단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외에 더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울고 또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은 이 폭행의 충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 조사 마치고 집에 일단 갔는데 이 가해자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요. 언제 이 남자가 또 올지 모른다.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른다. 이런 공포 때문에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잠깐 놓친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매년 어린이날마다 이런 죄책감, 미안함을 느낄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3번째 이어갑니다. 수원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현장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술집 안, 그것도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 친구들과 함께 수원에 있는 한 술집을 찾았습니다. 가서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냈고요. 이후에 친구 3명과 함께 화장실에 갔는데요. 이 화장실에 칸이 이게 2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칸에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해요. 안에서 뭔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들어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다른 칸, 그 나머지 한 칸에 친구 1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제보자는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들어간 칸 말고 바로 그 옆 칸에 있던 사람이 문을 제대로 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충격적인 상황,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문 열리자 퍽! 당시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안 열리세요? 안 열리세요? 열어드릴게요. 저 화장실 들어갔는데 이제 약간 몇 번째 계속 쿵쿵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요. 약간 좀 취한 것 같다. 처음에 잠금을 풀으셨어요. 화장실 잠금을. 그러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풀고. 좀 있다가 이제 문을 한번 당기시더니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여자 화장실 도움 우리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친구는 이거 문 우리가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찍자. 와,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에요 이게.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튀어나온 것도 경악할 노릇인데 폭행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묻지마 폭행 같이 예상지도 못한 폭행을 당하는 경우의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성이 음식점에 갔다가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런데 칸이 2칸이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들어간 칸 옆에 칸에서 누군가가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못 나오고 저 쿵쿵 때만 대는 해도 거예요. 여자이겠거니 했어요. 당연하죠. 여성 화장실이니까 이게 접히는 문인데 접질 못하고 막 이렇게 침으로 당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도와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직원을 부를까 하다가 직원이 와도 남자일 것 같으니까 여자인 우리가 돕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다가 근데 우리가 돕다가 문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영상 찍자.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도 예상하지 못하게 남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다가도 나오자마자 얼굴, 목, 어깨를 마구 가격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자가 때렸어요. 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 이렇게 난리를 치고 폭행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본인 테이블로 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심의 규정상 그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저는 봤죠? 원본을. 진짜 정타로 계속 진짜 폭폭폭 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한테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요. 돌려보냈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뭐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 말이 토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앞에 경찰이 있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CCTV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범행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에 당연히 송치가 됐는데 합의 의사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제보자가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4월 말에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서 정식 재판 청구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손 변호사님 꼭 돌려보내야만 됩니까? 이게 구약식이라는 게 벌금인데 글쎄요, 약간 좀 관대하게 처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당시에 아무리 술 취해서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돌려보낼 만한 일이냐. 물론 뭐 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유대관계도 봐야겠습니다만 저 장면만 보고서는 그냥 보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돌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말 사건들이 다 복장 터지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조용한 시골 동네로 촌캉스를 떠난 여성. 그곳에서 한 시골 남성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자, 이 남성의 눈빛을 보니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명이라 믿었던 사랑도 20년 세월 앞에선 어쩔 수 없는지 이 남성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50대 여성 제보자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대 딸과 둘만 남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친정 가족들도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분들이 어디 자연 속의 시골이라도 가서 좀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이 있는 시골로 와서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살 연하의 시골 총각을 알게 됐는데요. 누가 봐도 순한 인상이었고요. 마을에서는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달을 살면서 둘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사별 후에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후에 제보자는 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고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줄곧 도시에서만 살았던 제보자, 이 남자랑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남성도 이 제보자랑 만나기 전까지는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던 게 전부였지만 제보자랑 살림을 차리면서 함께 과수원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땅 사고 또 필요한 농기구를 사느라고 빚을 지기도 했지만 매일 밭에서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고 해요. 따로 혼인신고 안 했어도 딸도 남성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고요. 동네 사람들 모두 인꼬부부라고 할 정도로 단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시부모님 제사도 제보자가 아주 살뜰하게 잘 챙겼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제보자가 친정에 갔던 날 뭔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니네 신랑이랑 술 한잔 해도 돼? 이렇게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야. 딴 때는 그래 같이 잘 먹고 놀고 이랬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밤에 술이 너무 취해갖고 잤다는 거야. 아, 손 변호사님. 좀 믿기 힘든 그런 일이긴 한데요. 이 제보자에게 힘을 준 게 남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또래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동갑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결혼이나 연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보자 부부와 셋이서 술도 마시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어느 날 이 제보자가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성 친구가 남편하고 술 마셔도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친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했는데 근데 제보자가 밤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깜빡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안 와 있는 집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남편에게 들어봤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 집에서 술 한 잔 더 마셨고 그 집에서 자고 왔다. 외박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왔어야죠. 예, 그게 좀 이상하죠. 먼저 술에 취해 와서 아무 일 없었다고, 그 친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게 또 묻기도 전에 그렇게 설명하는 남편이 글쎄요, 뭐 별 의심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서는 묘하게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아주 따뜻했는데 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고 하고요.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유도 모르는 채 2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중 이 남편 3년 전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요. 연락도 끊겨버립니다. 가출을 했다고요? 네, 남은 빚과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보자가 혼자 농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3년 전 갑자기 가출을 해버린 이 남편. 그런데 올해 초 집에 왔답니다.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정상이고 인간이면 다시 나랑 살겠지 이러고 여기서 기다렸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구나. 딴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남자는 밖에서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만 하는 애야. 남의 가정 파기하고 배신하면 말도 못하죠. 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고. 이 3년 전 가출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와, 네, 정말 네,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3년 동안 연락이 뚝 끊겼던 남편이 올해 초에 왔는데요. 그 남편 옆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술을 마신 후에 외박을 했잖아요. 그 후에 제보자 몰래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출한 3년 동안에도 두 사람 몰래 만나고 있던 겁니다. 와우. 더 놀라운 건요. 남편이 가출한 후에 이 제보자께서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었겠어요. 그때도 이 와가지고 과수원 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줬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본인이 죄책감이 있고 찔리니까 이렇게 괜히 위로해주는 척 했던 건데 올해 초에 두 사람 결국엔 같이 찾아왔고 더 놀라운 거는 남편 명의인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남편 그동안의 관계, 제보자와의 관계도 다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변변한 직업조차 없던 사람이잖아요. 제보자 처음 땅 사고 농기구 마련하느라 진 빚도 성실히 일하면서 갚아왔고 남편이 사라진 3년 동안 혼자서 그 넓은 과수원을 지키면서 농사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달라니 정말 말이 되냐라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셨다고 해요. 아니, 손 변호사님,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금도라는 게 있지. 예, 우선 사실혼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약간 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20년이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래 살았다고 다 사실혼은 아니에요. 즉 부부의 실질은 다 있었고 혼인신고만 안 한 경우에 사실혼 인정되는 건데 양가에 왕래하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했느냐 등등을 따져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사실혼인 경우에는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도 한 말씀요. 네, 지금 상속 이런 거는 이제 어렵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는 일반 혼인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만 인정된다 그러면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또 같이 일군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도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 교수님, 근데 세상에 어떻게 3년 만에 집에 와가지고 야, 너 이 집 4명이니까 너 나가, 네가 나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 들고요. 오늘 제보자께서는 이게 정말 트라우마가 2배가 아니라 인간 관계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질 만한 충격이에요. 왜냐?
남편과 절친이 함께 배신을 했잖아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괴로워하시는 것도 저 사람들한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네, 맞아. 정말 마음 추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도로 위 트럭 앞으로 불쑥 끼어드는 흰 차량. 갑작스러운 상황에 트럭이 급히 어. 방향을 트는데요. 3년차 운전자는 자신을 향해 오는 트럭에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쏟아진다. 옆으로 쏠린 적재함에서 벽돌이 쏟아지는데요. 하필 또 벽돌이야. 아이고.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3륜차는 벽돌 더미에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야, 진짜. 야, 위기를 직감하고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린 운전자. 저 양반 진짜 대단하네. 그래도 빠른 판단 덕분에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어요. 손 변호사님 진짜 순간의 선택이. 네, 저렇게 주변을 항상 둘러보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체력 훈련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바닥에 앉은 남성의 시선이 TV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보고 있던 건 히어로 영화인 스파이더맨이었는데요. 오. 거미줄 쭉쭉 뽑아내는 화려한 액션씬을 보고 있던 남성. 이내 흥미를 잃었는지 화면을 꺼버립니다. 그때 책장 위에 놓여있던 화분이 뚝 떨어지고 남성이 반사적으로 받아내는데요. 순간적인 반응 속도에 스스로 놀란 듯 남성은 화분과 자신의 손을 고스란히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스파이더맨 특유의 거미줄 발사 동작을 따라해 보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드러나지 않지요. 잠깐만, 나 이거 좀 수상한데 이거. 남성은 머쓱하게 화분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비록 초능력은 없었지만 순발력 하나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조금 자기적이지 않아요? 뭔가 자기 자신이 과대 자기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순간 생각한 것 같은데 우연이죠. 다음 이어갑니다. 예. 미안해. 한 미용실 안 두 남성이 무언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더니 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맹렬하게 달려드는 고양이 때문이었는데요. 왜요? 미용실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가는 두 남성. 고양이는 한 남성을 타깃으로 했는지 사나운 기세로 뒤를 쫓습니다. 한 번만 팬다. 한바탕 추격전을 마친 고양이는 위풍당당하게 미용실로 돌아오는데요. 고양이가 잔뜩 성이 났던 이유는 바로 새끼 고양이들 때문입니다. 왜요? 두 남성이 새끼 고양이들에게 슬금슬금 다가가자 어미 고양이가 보호 본능을 발휘한 건데요. 세상에. 이 고양이는 무려 6개월째 미용실에서 지내고 있다는데 괜히 호기심에 다가갔다가 머리 자르러 왔다가 상처만 왕창 달고 갈 수 있겠네요. 아우, 박 변호사님. 네. 저 고양이는 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야옹이라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